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오늘 안 보고 싶으셨어요? 진짜요? 입에 침을 바르고 얘기를 하세요. 예?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하고 하수선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보고 싶으셨나요? 예.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말을 안 해. 보고 싶으셨죠? 예, 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동영상으로 매일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면 우리가 2025년도 1월 달에 시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또는 나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에 이제 사회복지법제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로 그러니까 202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법,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나 제정이 아니고 시행되는 법만 출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요새 우리나라 국회나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버라이어티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야, 난 요새 너무 좋아요. 그렇죠. 1979년에 있었던 그 마지막 뭔지는 여러분 아실 거야. 예,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어떻게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야. 정말 복 받으신 거야. 보통은 많이 제정이 되거든요. 특히 연말이 되면.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 시험 볼 때까지만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2024년도에 개정 시행되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알겠죠,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봐요. 자, 사회복지사업법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도 제정됐죠? 그래서 1970년에 제정됐죠.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 규정이 바뀌었어요.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는. 사회복사가 못 되는 사람들. 자,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사가 될 수 없다.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사회복사가 될 수가 없었었는데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은 빠졌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뭔지 우리 알고 계시죠? 뭐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이 용어가 원래 피성년 후견인을 이게 형법에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피성년 후견인을 금지산자라고 얘기했고 근데 피한정 후견인을 맞아요. 한정치산자라 그랬어요. 후견을 당하는 성년이란 뜻이야. 후견을 당하는 성년. 그 당할 피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걸 갖고 이해하면 더 쉬워요. 이 용어가 듣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용어만 바꾼 거예요. 의미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렇죠. 또는 그것을 소실하지 않으면서 잘 유지 또 발전시키는 사람을 기능적,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요. 그렇죠. 이 자가 무슨 소리냐면 다스릴 치자에 재산 산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금해버린 거야. 그걸 못하게 한 거야. 너는 네 재산을 다스리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걸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통해서 이렇게 금치산자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해당될까요? 그렇죠. 정신질환, 아주 심한 정신질환이나 또는 노인성 치매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그분들의 가족들이 이 금치산자 판정을 법원에 요청을 하고 그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금치산자가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요. 여기 저 치매 손 들어보세요. 치매. 난 중증 치매.
난 심한 치매다. 보이긴 해요, 지금. 예. 자기 자신은 모르. 난 심한 정신질환. 정신질환 없으세요? 금치산자는 아니야. 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치산,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한정치산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자기 통장 개설 이런 건 못 해요. 근데 자기 재산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그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 금치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옮겨가거든요. 보통 후견인들한테 그 재산이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자, 누가 주로 이런 한정치산자가 될까요? 도박 중독자 있죠.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한정치산자가 돼요. 이 도박 중독자는 도박에 빠지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재산 밖에 나가서 다 뭐해? 다 막 써버리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것에서 한정치산자고 이걸 다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했는데, 자, 2024년 4월 전까지만 해도 이 피한정 후견인도 사회복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피성년 후견인만 아니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지. 그리고 근고 이상의 형이 뭐라 그랬죠? 우리 형법 41조를 보면 형의 종류가 나온다 그랬죠? 금고, 그 다음에 징역, 사형 이렇게 있어요. 금고, 징역, 사형. 알겠나요? 그 밑에 이제 구류가 있고 구류, 금고, 징역, 사형. 알겠죠?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뭐하고? 선고받고. 선고는 누가 해요? 이건 판사의 권한이라 그랬죠. 선고권. 그래서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즉 아직 감옥에 있는 거야.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면권을 갖고 있죠. 대통령한테 사면받지 못한 거야. 이해됐나요? 혹시 여기 지금 감옥에 계시다 잠깐 탈옥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회복사 못해요. 감옥에 있으면 못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 마약 요새 조금씩 다 하시죠? 하세요? 이거 중독자분들 못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이죠. 19회 시험 때까지 시험 그 합격 예정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합격 관련된 서류를 사회복사 협회에다 보낼 때 건강 그 마약 진단 그 검사한 그 진단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했어요. 자, 근데 그 절차가 지금 많이 복잡해져 갖고 복잡하잖아요. 그게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몇 년도 제정? 2016년도 제정됐죠. 1995년도 정신보건법이 2016년도에 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뀌었죠. 자, 이렇게 연도 하나씩 빨리빨리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신질환자가 보통 가족들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금치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신질환자는 아직까지 금치산자가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정리되셨죠? 자, 중요한 거. 옛날에 시험 문제 하나 나왔던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미성년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는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없잖아, 미성년자는. 아니, 조기 졸업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검정고시 제도도 있고요. 자, 중요해요. 미성년자도 사회복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장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설의 장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설의 장은 미성년자는 할 수 없어요. 자, 사회복사 관련해서 우리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회복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게 몇 년도죠? 그렇죠. 83년도죠. 1980. 이거 시험에 정말 실천론에 잘 나오죠. 83년도에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최초로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되어졌고 그때 등급 1, 2, 3등급이 도입됐던 거예요. 알겠죠? 그건 정말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요 사회복지사업법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노인장교양보험법. 요건 내년 시행이에요. 1월 1일. 잘 봐야 돼. 자, 봤더니 통합 재가 서비스. 다시 무슨 서비스? 자, 장교양 기관은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 재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노인장교양보험제도상의 급여 종류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급여. 노인장교양보험의 급여. 그렇죠. 재가급여. 그 다음에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지금 한 달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시험이 한 달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면 안 되죠. 다시 노인장교양보험법상의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한 번만 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급여 몇 개 있다고? 세 개. 근데 재가급여 안에는 다시 방문, 요양. 이거 시험에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법제론, 정책론에서 나와요. 두 군데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다시 재가급여 종류 안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다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시설급여는 종류가 없죠. 정책론에서 잘 나오는 것이 시설급여 제공 기간은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이 다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죠. 그 의료복지시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무슨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 시설급여가 있다. 얘는 종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가 있었었다. 특별현금급여는 얘네들은 현물입니다. 우리가 현물이 뭐라 그랬죠? 재화나 서비스라 그랬죠. 다시 재화나 서비스. 얘는 서비스거든. 됐죠? 그런데 특별현금급여는 현금급여예요. 돈으로 주는 거야. 돈으로. 그래서 특별현금급여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특별현금급여 종류는 다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 병원, 간병비. 다시 특별현금급여 종류 시작.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 병원, 간병비 세 가지가 있었었죠. 근데 현재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다 해놨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 가족 요양비밖에 없었다 그랬죠. 가족 요양비밖에.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데 자, 2024년도 1월 3일 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25년도 1월 1일부터 자, 뭐가? 얘가 이 안에 뭐가 들러붙었어요? 통합 재가 서비스가 들러붙은 거야.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해 알았죠? 통합 재가 서비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가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해서 얘네들을 섞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공할 수 있다. 자, 통합 재가 서비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1월 1일 날 이게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주간보호 중심형, 방문 요양 중심형에서 두 패턴인데 주간보호 서비스하고 방문 요양 목욕 간호를 막 섞어서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중심형은 주간보호가 아니고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요걸 섞어서 이렇게 가요. 이걸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해요, 정부가. 장교양 사업은 앞으로 통합재가 서비스로 완전히 개편하려고 해요, 정부가.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통합재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통합재가는
이게 수가가 틀려요. 포괄수가제를 사용합니다. 포괄수가제. 우리 포괄수가제 뭔지 아시죠? 지금은 이제 시간당으로 거의 행위별 수가제 비슷하게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괄수가제. 두 당 얼마씩 주는 거야, 노인들. 근데 사실은 그 인두제인데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는 포괄수가제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고 일단은 통합재가 서비스 정리됐죠? 기억해 두시고.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요게 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요게. 기준 중위소득 32%. 우리나라는 정책론 시간에 시험에 잘 나오죠.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번 볼까? 얘기를 좀 해봅시다. (2014년도) 12월 30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됩니다. 2014년. 그래서 이 법이 이듬해인 2015년도 7월 1일부터 이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급여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해됐나요? 누구를 급여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급여를 줘야 되는가. 얼마만큼의 급여를 줘야 되는가. 그때 이 2015년도 7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최저 생계비. 다시 무슨 비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급여 대상과 그다음에 급여 수준을 결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는 거야. 야,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급여 대상이 되는 거고.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국가가 금액을 우리가 공공부조제도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공공부조제도는 보충성 원리로 운영한다 그랬죠. 보충성이 무슨 소리라 그랬죠? 그렇죠. 부족한 부분만 메워주는 거야. 4인 가족을 봤더니만은 얘네들이 한 80만 원 벌고 앉아 있어. 한 달에. 그러면 국가는 얼마만 메워주면 돼요? 2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해됐나요? 급여 수준도 결정을 했던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게 2015년 7월 1일 이 법이 바뀌면서 자, 다시 최저 생계비는 무슨 빈곤 개념이 반영된 거죠? 예? 그 절대적 빈곤이죠. 무슨 빈곤? 자, 우리 빈곤의 종류.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다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 주 등.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최저 수준을 결정한 거예요. 그 최저 수준을 우린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선?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가 빈곤선이에요. 빈곤선. 정책론에서 이걸 빈곤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만큼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게 최저 생계비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는 절대적 빈곤 개념이 반영됐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죠. 정책론에서. 그런데 2015년에 정확히는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일가족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2014년도야.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2015년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서 무슨 빈곤으로 바꿨죠? 그래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소득이나 자산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상대라는 말은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야. 1억씩 벌더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5억씩 벌어. 그럼 나는 뭐지? 빈곤한 거야. 그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작년 정책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들이 뭐가 있었죠? 중위소득, 평균소득, 타운젠드 방식. 다시 중위소득, 평균소득,
타운젠드 방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 빈곤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배우셨죠? 작년 정책론 시험 문제예요. 중위소득은 뭐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자, 공공부주제도는 세대 또는 가구 단위로 운영되어져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득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야. 소득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순서대로. 그때 중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50%, 그죠? 요 밑에 있으면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빈곤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요 밑에 있으면. 됐죠? 자, 평균 소득 빈곤은 뭐죠? 우리나라 가구 전체 소득을 모조리 더한 다음에 그걸 가구의 숫자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 밑에 있으면 빈곤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타운젠드 방식은 뭐였죠? 이 타운젠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그 시대에 일상적인 가구의 삶의 질. 예를 들어서 야, 집에는 냉장고 몇 리터짜리가 하나 있어야 돼. TV는 한 대쯤 있어야 돼.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 목록을 쭉 뽑아요. 일상적인 가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질을 제대로 누리는 데 필요한 그 품목들을 딱 뽑은 다음에 그 품목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 그걸 빈곤으로 보는 거야. 타운젠드 방식 뭔지 아시겠죠?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이게 상대적 빈곤인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무슨 빈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적 빈곤에 근거한, 뭐에 근거한 상대적 빈곤이죠? 중위소득 방식을 쓰기 시작한 거죠. 다시 무슨 방식? 중위소득. 이해됐나요? 중위소득 방식을 쓰기 시작한 거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요. 대상자 선정 조건. 누구를 이 제도의 공공부조 대상자로 보느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두 가지 조건 본다 그랬었어요. 부양의무자 조건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 부양의무자는 뭐였죠? 일촌 직계 혈족 및 그의 배우자, 단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일촌 직계 혈족의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빠지는 거예요. 며느리나 사위는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이 아니에요. 며느리나 사위도 일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잖아요, 그죠? 알죠? 무슨 얘기인지? 부양의무자예요. 며느리나 사위도. 알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럼 우리 아내가 계속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부양의무자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빠지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은 뭐가 소득 인정액이라 그랬죠? 뭘 합한 게? 그렇죠.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그렇죠. 소득 환산액. 다시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소득 환산액이라 그랬죠. 소득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라는 게 보통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등본 구성원들이 벌어들이는 돈. 알겠나요? 그거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소득 환산액. 소득 환산액은 자, 우리 자동차 또는 건물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증금. 이런 것들을 뭘로 바꿔보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것들을 더해서 뭐 한다?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그랬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용어 쓰는 또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죠? 기초연금법하고 소득 인정액은, 자, 다시 한번. 소득 인정은 니네 소득이 얼마다 이걸 국가가 인정해 준 거야. 무슨 과정을 통해서? 자산조사. 자산조사하면 무슨 제도? 공공부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쓰면 전부 공공부조 제도야. 사회보험제도 등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야. 공공부조 제도야. 자산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낸 소득의 결과값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소득 인정액이 용어 쓰는 게, 자, 기초연금법 하고 장애인연금법. 다시 기초연금법하고
장애인연금법. 자, 거기에 소득인정액은 뭐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받죠. 근데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에서는요. 부부 거만 보죠. 부부 거만. 부부의 소득인정액이야. 다시 기초연금에서는 뭘 본다고요? 아이 이거 모르는구나. 큰일 났네 이거. 자, 우리 잘 보십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서는 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봐요. 가구 거를.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 얘도 공공부조제도죠? 얘 둘은 자, 가구 걸 보는 게 아니고 부부, 즉 본인과 배우자, 그게 부부죠. 법에 본인과 배우자, 그게 부부잖아. 여러분들은 원수와 나, 왼수와 나. 너무 극단적인가요? 자, 그래서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봐. 즉 부부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부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러니까 자식이 부자야. 그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거야. 자식이 재벌 회장이라도. 왜? 자식 거 안 보니까.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식이 부자예요.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지, 그거는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보시되. 자, 여기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가 있는데 얘는 부양문제 조건이 있어, 없어? 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었었죠? 7개. 장혜자 교생주의 기억하십니까? 장혜자 교생주의. 다시 무슨 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총 몇 개? 7개.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이 부양의무자 조건하고 소득 인정액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총 몇 가지? 7가지. 이해되셨어요? 장혜자 교생주의. 어느 여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그렇죠. 요새 우리 그런 사람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왜 웃어?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난? 그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 같은 사람이 교생 선생님으로 간 거야. 그 주의해야 되겠지? 예. 장애자 교생주의. 예. 알겠습니까? 자, 장애자 교생주의. 됐죠? 됐지? 장제급여가 뭐지? 죽으면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 치르라고 주진 않고요. 제사 죽잖아. 장사 치르라고 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얘는 장사를 수급자한테 주겠죠? 죽은 사람이 뭐 수급자가 어떻게 받아? 우리 죽으면 통장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야. 재산의 권리 행사가 안 돼요. 죽으면은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건 누구? 실제 장사를 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실제 장사를 치는 사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수급자들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요양원, 양로원에서 주로 많이 돌아가세요. 그럼 장사를 누가 치러줄까? 그 원장님들이 치르세요. 그럼 그분들이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하는 거야. 달라고. 그럼 현금으로 줘요. 지금 75만 원인가 줘요. 예. 75만 원 갖고 장사 치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자, 해상급여는 아기 낳는 거 있잖아. 아기 낳는 거. 그래서 분만 전후,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처치 비용 등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얘도 현금성 급여예요. 자, 자활급여는 뭐라 그랬죠? 자활급여? 자활사업.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해 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18세 이상 65세 미만 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판정된 사람이야.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뭘 받아요? 자활? 급여를 받죠. 18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이면 64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게 이 사람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노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중요한 게 나 일하고 싶지 않아. 이래서 가짜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죠? 예,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이해됐네? 그래서 근로능력 평가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근로능력 평가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한다고 배웠지? 지역사회복지 때 공부 분명히 했어. 항상 얘기지만 우리 선생님 머리 안에는 지우개가 아닌 것 같아. 유한낙스야, 유한낙스. 새하얘져. 자, 농담이고.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냐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특이하잖아. 어디서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해. 국민연금공단에 지사가 시군구별로 있거든요. 지사가. 근데 국민연금 급여 종류가 몇 개였지? 4개. 노장, 유반. 기억하세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애연금을 주잖아요. 장애연금. 그 장애연금을 주기 위해서 장애 등급을 몇 등급까지? 4등급이라 그러지. 장애연금은 몇 등급?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몇 등급? 4등급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구단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안에다가 의사, 간호사 등을 갖다 놓고 뭐라지? 장애 판정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국비법상에 이 자활급여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 거기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도 나왔었어. 다시 자활급여 근로능력 판정을 어디서 한다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요.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교육급여. 자,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생계급여는 뭐예요? 생계급여는 국기법 8조,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먹는 거. 그걸 주부식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피복, 입는 거. 그 다음에 연료비. 3개. 다시. 주부식비, 피복, 연료비. 이거 없으면 사람은 생계가 뭐지? 살생자야. 죽어요. 이거 없으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뭐죠? 죽으라는 거죠. 죽어. 그래서 주거급여죠. 임차료. 이 집 빌리는 돈 있죠? 그 다음에 또 모두 들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모기장도 없고 창문도 없고 막 그래.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얼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지? 수선비. 그런 것들을 주거급여라 그래요. 의료급여는 병원 가는 거죠.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야. 자, 7가지 급여. 다시 장애자, 교생주의.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잘 보시면 이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는 자, 2개. 다시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뭐가 없다.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조건만 갖추면 돼. 부양문제 조건이 없다.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 것들인데 자, 보세요. 이 급여들 중에서 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의료급여, 얘를 주축급여라 그래요. 주축급여. 이게 왜 주축이냐면 얘네들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맞잖아요. 생계급여. 자, 일단 주거급여가 중요해. 집이 있어야지 사람은 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옷 입고 연료 떼야지 살아요, 사람은. 그렇죠? 요새 같은 때 여러분 연료 떼세요? 연료 난방 하시나요? 안 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 하시죠? 예, 스크루지. 자린고. 그다음 아픈 병원 가야지 살잖아. 그 얘네들은 필수인 거야. 아주 필수. 그 주축급여라. 이게 주축이 되는 급여야. 그래서 잘 봐. 요걸 받잖아요.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 이 장자고 회사는 저절로 받아 그냥. 다시
생계, 주거, 의료를 주축급여 3개를 받으면 사실은 교육이나 뭐 이런 건 없어도 살잖아. 근데 얘네 셋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받잖아? 그럼 저절로 뭐라고? 장제하고 해상급여는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앞으로 선생님 계속 스크루지. 찍히면 죽는다. 알았죠? 이 괴롭히는 재미로 공부를 해요. 예. 자, 됐어요, 여러분? 됐죠? 그 시험에 나올 때, 자, 부양 의무자 조건 없이 소득 인정액 조건만으로 급여의 선정 대상이 되어지는 급여는 뭐뭐?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소득 인정액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기준 중위소득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소득 인정액 기준을 갖고 우리 뭐를 보냐면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을 해요. 다시 선정 기준, 기준 중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 다시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 자, 선정 기준이 뭘까? 누구를 급여의 대상으로 삼어야 되느냐, 누구를 선정, 골라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저 보장 수준은 뭐죠?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될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 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무슨 급여가? 생계급여. 작년에 생계급여 문제가 나왔어요. 재작년이구나. 생계급여. 자, 이런 거야. 잘 봐요. 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야. 그럼 이렇게 봐. 잘 봐요. 잘 봐. 중위소득이 50% 지점이잖아요. 여기에 32%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가만히 봤더니 요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 요 32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선정 기준은 이하. 뭐하요? 이하. 32%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선정 기준을 표현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2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정 기준이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자, 최저 보장 수준은 자, 국가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더니 이 32% 안에 들어오는 이 32 지점에 오는 가구의 기준 소득 월액이 200만 원이더라. 200만 원. 이해됐나요? 근데 본인 가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난 32% 안에 우리 가구가 들어와 지금. 그런데 내가 열심히 우리 가구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 나왔어. 국가는 어디까지만 보장해 주면 돼? 2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120만 원보다 더 줘도 돼? 아니면 120만 원까지만 줘야 돼? 더 줘도 돼. 초과야. 왜 더 줘도 되냐면 잘 봐요. 이 최저 보장 수준까지는 국가가 보장하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더 지급해도 되는 거야. 대신에 그 돈은 국가가 지원해줘, 안 해줘? 초과되는 겁니다. 지원 안 해주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자, 우리 계산 문제 한 번만 빨리 한번 해볼까? 자,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를 300만 원을 결정했어요. 최저 보장 수준을 300만 원을 결정한 거야. 300만 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을 얼마를 결정해서? 이거 계산 문제 300만 원을 결정을 했는데 A씨 가구가 있어. A씨 가구가 4인 가구야.
근데 얘네들의 한 달 소득이 50만 원이야. 그럼 국가는 얼만큼 보장해 주면 될까요? 얼마 보장해 주면 되지? 어? 이 300만 원의 몇 퍼센트죠?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300만 원 기준 중위소득이야.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고 다시 요게 기준 중위소득인데 얘네들한테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데 얘네들의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야. 그럼 국가 지원금은 얼마나 해야 돼요? 여기에 32%까지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에.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32%하면 얼마가 나올 거야, 금액이. 그거 빼기 뭐 하면 되지? 5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생계급여 지급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할 수 있겠어요? 기준 중위소득의 32%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시험에 나올 때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다.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다. 그때 4인 가구인 얘가 한 달에 버는 돈이 50만 원이다.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다. 그때 얼마만큼 국가가 지원을 해, 생계급여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그러면 300만 원에 32%. 그렇지. 빼기 뭐 하면 돼? 50만 원어치만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다 외워야 돼 말아. 이거 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몇 프로? 32. 자, 우리 주거는 집이잖아, 집. 집은 사고 파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한다고? 사고 팔어.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 사고 파는 거야. 알았죠? 집은 사고 파는 거 사팔이야. 자, 그 교육은 딱 중간이야. 50. 다시 얼마? 50. 자, 그다음에 의료는 죽을 싸. 죽으면 하늘로 영원히 휙. 사땡이야. 사땡이야. 사형. 알았죠? 죽을 싸. 아파서 죽으면 하늘로 영.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해산하고 주거는 자 주축급여 3개 중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이 사람들은 사실 되게 힘든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기 낳을 때도 좋지를 못해요. 두 번째, 죽었잖아? 장산 치러야 되는데 장사도 못 치르는 거야. 이해됐죠? 이 주축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뭐 한다? 해산하고 장제는 그냥 받는 거야. 알겠죠? 자, 국기법에서는 급여별 소관부처를 명시해놨는데 생계의료, 해산, 장제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교육급여는 다들 어디서? 교육부에서 하고요. 주거급여는 원희룡 씨가 지금은 안 하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여러분? 자,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계산 문제 넘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노인복지법. 난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이 바뀌었어요. 다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기준이 바뀌었다.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법제론에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나이를 몇 살로 규정하고 있어요? 용어 정의에서. 몇 살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연령 규정이 없어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자,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몇 살? 이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연령 규범이 없어. 왜 그럴까? 그 법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이라는 게 60세인 노인들도 60세도 노인으로 봐요. 이 법에서는 65세자도 노인으로 봐요. 그래서 별도의 법제론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노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노인에 관한 연령 규범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용어 정의에서 보통 법의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 규정이 나오잖아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근데 노인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연령 규정이 없다. 난 강의 때 분명히 이거 다 했거든. 없어요. 아시겠죠? 됐다. 자,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어.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종류 시작. 제주도는 삼다도라 그랬죠. 제주도.
제주도 아시죠, 여러분? 삼다도래, 삼다도. 삼다가 뭐예요? 그 세 개가 많어. 그 세 개가 뭐야? 돌, 바람. 그래, 여자. 그 중에 여자야. 그 여자가 많은 제주도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껄떡껄떡거리면서 거기 간 거야. 그 여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제주도에 있는 여인을 보호해야 돼. 그죠? 제주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 보호하자고. 제주 여인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래도 사회복지사잖아. 그러니까 노인 학대하면 돼, 안 돼? 에이씨, 꼴떡꼴떡거리는 할아버지 씨 이러면서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되겠지. 야, 학대하지 말고 대신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왜 꼴떡거리고 다냐?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일자리를 주자. 자, 다시 제주 여인 보호하고 학대하지 말고 일자리 주자. 다시 한번 제주 여인 보호하고 노인복지 시설은 시험에 법제론에 100% 시험 문제 나오죠. 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주 여인 보호하고 학대하지 말고 일자리 주자. 자, 제가 노인복지시설. 얘 제가가 앞에 와요. 제가 노인복지시설. 이 안에 뭐가 있죠?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죠. 얘네들이 노인복지 시설, 얘는 시설이야, 시설. 시설은 어떻게 설립한다 그랬었어요? 시설은 국가 지자체는 그냥 설립해. 다시 국가와 지자체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설립해. 그런데 국가 지자체 외자, 그러니까 민간이죠. 민간이 설립할 때는 시, 군, 구청장한테 신고해서 설립한다 그랬죠. 사회복지시설은 언제부터 신고제가 됐죠? 1997년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제가 됐다. 기존의 허가제에서. 무슨 제? 시설은 누구한테 신고해요? 시, 군,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이해됐다. 그래서 얘들이 신고를 했잖아? 시군구청장한테. 그래놓고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역시 시군구청장한테 뭐 하면? 지정을 받으면. 뭘 받으면? 그럼 얘가 무슨 급여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가급여를 제공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노인복지법상의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지자체는 그냥 설립하지만 그 외자, 즉 민간은 설립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뭐 해서 설립해? 신고. 우리나라는 신고제 몇 년도에 도입됐어? 97년도. 알았죠? 97년도. 그래서 설립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뭘 받으면? 시군구청장한테 지정을 받으면 뭘 제공하게 된다고?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되는 거야. 재가급여.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은 이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얘는 앞에 노인자가 붙어. 노인주거복지설이야. 다시 노인주거복지설. 얘는 건강한 노인들이지. 건강한 노인들이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요 안에 자, 3개가 있어요. 우리 잘 알지? 양로시설. 노인, 자, 헷갈리면 안 돼. 공동생활가정. 다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주거복지설의 종류, 다시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자, 양로시설은 뭐죠, 여러분? 여기는 건강한 노인들이 있죠.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요. 양로시설하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차이점은 얘는 정원이 최소 5에서 9명까지.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처럼 최대 몇 명까지? 9명 최소.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5명까지, 5명부터 최대 9명까지고 9명을 넘어 쓰게 돼요. 9명 이상. 그러면 그게 양로시설이 되는 거예요. 양로시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9.1명, 9.2명 그렇죠? 9.1명은 어떻게 해야 돼? 9명 간 다음에 뭐 목만 이렇게 뛰어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몇 명? 10명부터. 그걸 양로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다니다 보면요, 이런 큰 기업에서,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이 노인복지주택 많이 운영을 해요. 보통 뭐 실버타운 이런 용어로 많이 운영을 하죠. 걔네들은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면 우리가 매입할 때 취등록세 내잖아요. 그 취등록세가 지방세 제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면제돼요. 그래서 그걸 짓고 나서 2년만 운영하면 돼요. 그다음 바꿔서 파는 거야. 세금 막 몇백억, 몇천억씩, 막 몇천억은 아니라 몇백억씩 절약이 되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해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여러분들도 가서 짓는 거야. 가서 노인복지주택. 얘는 정원이 40명 이상 돼서 노인들한테 맞게끔 집을 예쁘게 짓고 그 안에 노인 편의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담고 이 안에는 원칙적으로 노인들만 들어가서 사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주로 이제 아파트식으로 줘요. 이렇게. 알겠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노인, 그래서 노인, 그 다음에 여가복지설이에요. 여가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설이라는 게 뭐죠? 여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레저 타임, 남는 시간이죠? 남는 시간, 쉬어라 이런 거죠? 여가를 잘 보내게. 그래서 여가복지설의 종류에 다시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자, 여가복지설 종류 시작.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이걸 노인 여가복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인교실은 뭔지 아시죠? 저 복지관이나 뭐 교회 이런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학 열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스마트폰 교육도 하고 뭐 학위도 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물론 그 학위는 전혀 쓸모 없어요. 예. 어쨌든 그런 거 하잖아. 그지? 그게 노인교실이야, 그게. 자, 두 번째, 경로당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경로당 아파트마다 다 있죠. 예, 노인복지관도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다 사회복지사 채용해야 되거든? 예. 노인교실과 경로당은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에서 제외가 돼요. 여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돼. 그 시험에 잘 나오죠? 뭐하고 뭐만? 노인교실하고 경로당.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게 어딜 인자, 의사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야. 의료. 다시 노인 의료복지시설 시작.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한 번만 더. 노인. 자, 이게 뭘까? 가서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복지시설이겠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의료행위 하면 안 돼요. 예, 의료행위는 우리나라 의료법상에 의료기관만 할 수 있어요. 주사 놓고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긴 뭐냐? 여긴 안 아픈 할머니들이 가는데 여기는 아픈 할머니들이 가. 노인성 질환. 그게 바로 뭐지? 치매. 치맥이 아니야. 치매. 중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갖고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가는 데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알겠나요? 요 안에 종류가 뭐가 있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자, 이게 잘 나오죠? 요양공동생활가정이야. 자, 잘 봐요. 이게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근데 요양자가 들어있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둘의 차이점 기억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이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맞아, 틀려? 틀려요. 요양공동생활가정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자, 다시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류 두 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얘도 정원에 따른 구분이에요. 얘 몇 명일까? 요양공동생활가정.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 여기는 10명 이상. 알겠습니까, 여러분? 됐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설치를 어떻게 해요? 국가지자체는 그냥 만드는 거고 민간이 국가지자체 이휘자가 설립하고 싶으면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서 설립해요. 이해됐죠? 근데 문제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얘는 무슨 급여 제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되는 거야. 시설급여. 얘는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되는 거고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가 시설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에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거고 노인복지법상에. 알겠죠? 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을 받으면. 알았습니까? 됐죠?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 다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발생 시 전화 접수. 전화잖아요. 노인학대 발생하면 전화하죠. 어디다 전화하세요? 맞아요. 전화번호 통합돼서 112 하셔도 되고 학대 노인 학대 전용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지? 다시 누구요? 맞아요. 1389에 일상에서 빨리 구해내자. 그래서 1389에 1577에 1389. 1389.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요. 걔도 112 해도 돼요. 그런데 아동학대는 1391이야. 일상에서 구원하자. 91. 완이 일을 영어로 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영어로 완이라래요. 아시겠죠? 일상 구원하자. 알겠습니까? 자, 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어쨌든 자, 그래서 친화 접수 그 다음에 학대가 벌어지면 뭐 해야 돼? 거기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 그 다음에 학대 예방 교육 이런 업무를 맡은 게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그런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다시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가 있냐면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다. 다시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어요. 보호 전문기관 종류가 몇 개라고요? 두 개. 자, 중요한 게 지역 노인보호 이거는 하나밖에 없겠지. 중앙이니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디에 설치할까요? 시군구. 자, 우리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자활센터 종류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죠? 얘는 시군구에다 설치해. 지역자가 붙었어. 그 시군구에 설치해. 얘는 시도에 설치해.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알겠어요?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시군구.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디 설치해요? 시도.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거든요. 경기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두 개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해 됐어요? 됐다. 자, 기억해 두시고. 얘는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다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한 번만 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노인 학대 당했잖아요. 그렇죠. 학대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죠? 1번이 가정이에요. 맞아요. 자식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설에서 일어나죠. 그럼 학대가 벌어지면 맨 처음 할 일이 뭐지? 분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 애들이 나가서 얘네들을 빨리 분리시킵니다. 가족한테 분리를 시키고 또는 그 기관에서 분리를 시켜서 들어서 잠깐 살게 하는 거야.
이 쉼터자가 들어가면 생활시설, 이용시설. 예, 생활시설이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마지막에 노인 일자리 지원 시설. 다시 뭐라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 시설. 자,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있다. 제주 여인 보호하고 학대하지 말고 일자리 주자.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노인복지주택은 자 볼게요. 원래 60세 이상의 노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5세가 아니야. 60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노인들만 들어가서 살으라고 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60살이야. 내가 60살인데 와이프가 18살이야. 부럽다고요? 선생님도 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와이프 놓고 내가 꼭 들어갈 수는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입소 자격자의 배우자. 나는 60살인데 우리 아내는 18살이다. 그럼 아내도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입소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몇 살 미만? 19세 미만. 우리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 들어가고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몇 살 미만? 24세 미만. 24세 미만. 자, 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장애로 인해서 입소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이라도 어떻게 돼? 특히 자녀, 손자녀 다 장애만 갖고 있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지주택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세제 감면이 돼가지고 이게 임차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원칙이. 임차, 내가 살 수는 없어. 복지주택은. 돈을 주고서 내가 매입은 안 되고 임차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우리 전기세, 가스 요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엄청 싸요. 세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기서 노인복지주택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 배우자가 돼야 돼? 자, 나 가스비용 좀 아끼고 싶어. 전기세 요새 비싸니까 여름에 에어컨 쓰니까 전기세 비싸잖아요. 그때만 잠깐 배우자가 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법제도 특강 계속해서 진행을 해봐. 요거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거 시험에 나왔죠. 자,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자, 요 기간이 바뀌었어요. 원래 한 달이었었는데 기본 지원 기간이 3개월로 바뀌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스 요 지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급여 종류가 뭐가 있었었죠? 급여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적 지원. 아이씨, 했잖아.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적 지원이 있었었죠. 두 번째가 급여가. 이 급여 이름이에요. 두 번째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 연계 지원이고 연계 등의 지원이죠. 그 연계 등의 지원 안에 뭐가 있었었지?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연계.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상담. 상담도 어디에 들어가요? 연계 등의 지원 안에 들어갔었죠. 우리 핵심 요약집에 꼭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게 1개월이었던 것이 3개월로 바뀌었다. 알겠습니까? 기본 지원은 일단 한번 지원을 시작했다 하면은 그냥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3개월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원 기간을 합해서 총 몇 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6개월. 됐습니까? 기존엔 1개월이었거든요. 뭐가? 기본 지원 기간이. 알았죠? 예. 자, 나머지 내용들 한번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돼. 긴급복지지원법은 급여 종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급여 종류. 자, 정리됐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연령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동복지법 몇 년도 제정? 81년. 그 근원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1961년 아동복리법. 다시 뭐라고요?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 된 거예요. 자, 아동복지법상 시설 좀 볼까요? 아동양육시설. 자, 보호대상 아동이 나옵니다. 무슨 아동?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크게 몇 종류로 나눴죠?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피해아동. 다시 아동복지법상 아동 종류가 뭐뭐뭐.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피해아동.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피해아동. 자, 아동의 종류가 몇 개요? 아동복지법상 아동 종류 다시 한번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피아동. 아동은 기본적으로 부양자, 즉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없거나, 그 우리 옛날 얘기하는 고아죠, 고아. 지금은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고아를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또는 학대 당하는 친구들. 자, 그게 보호대상 아동이고, 지원대상 아동은 그 부양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알겠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가난하거나 또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할 수 없어, 직장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그때만 잠깐 도와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조화롭게 잘 자랄 수 있는 아동을 지원대상 아동이라 그래요. 자, 세 번째가 피해아동. 얘는 왜 피해아동이야? 학대당한 아동이라 해서 피해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아동 양육시설은 누구? 보호대상 아동이 대상이야. 이 아동 양육시설이 뭐죠, 여러분? 옛날에 이걸 고아원이라 그랬죠? 고아원이 우리 법에서는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직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얘는 그러면 자, 생활시설일까, 이용시설일까? 생활시설이죠. 자, 아동 일시보호시설 한번 읽어보시다. 요게 중요해. 아동 보호치료시설. 다시 무슨 시설? 이게 실천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왜 실천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면 이게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아동 보호치료시설. 시작. 생활시설일까요? 이용시설일까요? 생활시설이야. 자, 한번 보면 이건 또 중요해. 볼게요. 아동의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얘를.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소년부에서 보호된 자, 몇 살 미만? 아동은 몇 살 미만이라 해서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아동 보호치료시설만 19세 미만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아동복지법 전체에서 19세 미만, 18세 빼고 19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고? 아동 보호 치료시설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이 뭐냐면 이거 주로 이제 카톨릭 그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이거 많이 운영을 하는데 가면 신부 수녀님들하고 같이 살아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애들이야. 불량행위 한다는 게 어떤 애들이에요, 여러분? 마약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도 그 젊었을 때 껌 좀 씹어 보셨잖아요. 맞죠? 선생님 팔에 문신 좀 보여줘봐요. 등에 있지, 등에 참. 그건 못 보여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선생님 등에 용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 맞죠? 목 여기까지. 맞지? 자, 오늘 찍힌 거예요. 자, 그래서 19세 미만 아동들인데, 자, 또 한 가지가 정서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돼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는 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이 압도적으로 생활 시설이냐 이용 시설이냐는 묻는 문제가 실천론에서 잘 출제됐다. 생소한 기구잖아요, 그죠?
근데 연령도 꼭 기억하다. 19세 미만자가 이용한다까지 기억해 두시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그룹홈이야. 얘도 대상이 누구예요? 보호 대상 아동이야. 공동생활가정 뭔지 아세요? 맞아요. 애들 그룹홈이야. 요새 고아가 늘어요, 줄어요? 우리나라 요새 고아가 늘었어요.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옛날엔 이혼을 하면 서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부모가 싸웠거든요. 근데 요새는 서로 안 가지려고, 우리 실제적으로 그래서 고아가 늘고 있어요. 부모가 있는 고아가. 친권자인 부모가 있는 고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안 가지려고 하니까 친권,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애들이 고아가 되는 거야. 이 아동, 얘는 뭐냐면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양육시설은 큰 고아원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그룹홈. 조그만 집에서 이런 고아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거 해보실 생각 없어요? 이거 하려면 18평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있으면 돼. 1년만 운영하게 되면 얘네들, 이 친구들 그 생계급여 받거든요. 생계급여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갖고 생활을 1년만 하다가 그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보조금 나와요.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고. 알겠나요? 예. 사람을 바꾸고 특히 어린애들 살리는 일이잖아. 자, 어쨌든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다들 요양원만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요양원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뒷담 많아요. 보니까 다 그렇잖아. 아까 전에 노인복지시설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다고요. 복지사들이. 그렇죠. 그 꿈을 좀 확장해 보시고 근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 삶의 직무의 바운더리를 좀 넓혀 보세요. 자, 공동 자립 지원 시설, 이건 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으로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게 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볼게요. 아동 양육시설에 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올 거야.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자만 이용하는 거예요. 고아원도. 그런데 그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원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규정이 바뀌었죠. 지가 원하면, 누가? 그 보호대상 아동이 원하면 몇 살까지? 25세까지. 그게 생겼어. 25세까지 그 아동 양육시설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응? 25세도 애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끔찍했던 게, 난 그 사건을 직접 봤거든. 18살이 되면 내보냈어요. 그냥. 그건 나가 뭐 하겠어요. 내보내면서 500만 원 주고 내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고시원에 가요. 예. 거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자살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 그래서 25세까지 대신 조건, 지가 원하면. 알겠죠? 근데 지들이 원하는 애들이, 예, 제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만은 나가는 애들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 갇혀 있잖아. 그 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것이 일종의 낙인이 되지. 다른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나오고 싶은 거야. 난 강제로 25세까지 있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죠? 예. 자, 25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18세 된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립지원시설이라는 데 들어가서 여기 가면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취업교육해요. 이해됐죠? 자, 그 정도 있고,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자, 지역아동센터도 어디에 들어가요?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 우리 학대의 3대 대상이 있어. 그게 뭐지? 노인, 아동, 장애인이에요. 노인, 아동, 장애인.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었었죠. 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은 아니야. 그건 틀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데 장애인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라 그래요. 다시 뭐라고?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옹호. 애절 씨고 옹해 할 때 옹호. 알았죠? 옹호.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요거 좀 기억하셔. 앞에서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가 벌어지면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받고 접수를 하고 현장까지 출동을 하거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원래 전화를 하면 신고받고 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업무 이관이 됐어. 아동보호 전문기관만.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누가 하죠? 시도 시군구에서 해. 어디서 한다고? 이게 재작년 20회 시험 나왔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아직도 신고 접수하고 출동도 해요. 현장도 가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화 신고 접수 출동 업무를 누가 맡게 됐어요? 시도 시군구에서 맡게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신고 접수 해 안 해? 안 해요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해요 안 해요? 해죠.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죠? 알겠죠? 시험 나면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 우리 이제 아동권리보장원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 입양 관련된 모든 사무를 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잘 아시지만 드림스타트 배우셨죠? 걔도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아동권리보장원이야. 이런 데 가서 일해야 돼. 이런 데 가서. 우리 1급 시험 재작년인가?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기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일하셔. 할 수 있어요. 그분도 40 넘으셨는데 여자분인데 들어갔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의 장벽을 치면 못해요. 내가 나이 먹어갖고 나 금치산자인데 이러고서 하면 못해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예, 알겠죠 여러분? 예? 아 그분 경력 없었어요. 아 경력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립지원 전담기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고 하는데. 얘는 학대 피해 그냥 아동 쉼터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인데 됐죠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 몇 년도 제정? 2007년. 우리 기억하시죠? 공차고 왔더니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공차고 온 게 2007년이야. 하니 한부모 가족 지원법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00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년도 제정된 법이. 알겠죠? 자, 그래서 한부모가족 시설 종류가 바뀌었어요.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상담소. 다시 뭐라고? 일단 아기 낳아야 되잖아. 그 출산. 자, 이거 나올 거예요, 시험에. 바뀌었기 때문에. 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의 출산 지원 시설은 임신 출산 및 그 출산 아동인데 자, 몇 살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애들이? 3살까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나이가 중요해. 몇 살까지? 자, 우리 법 전체에서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법에서 3살짜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3세 미만자까지 출산이면 아기 낳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야. 3살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엄마랑 같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육지원시설은 어떻게 될까? 몇 살 미만? 6세 미만. 좀 애가 컸어. 그럼 이제 또 큰 시설로 가. 그게 생활시설이야. 생활지원시설.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이 계속 그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태어날 때 출산지원시설에서 3살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양육으로 가서 6살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생활지원으로 가서 18살까지 있다가 나오는 거야.
애 기준이야. 애. 부모가 3살이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는구나 참. 우리 선생님 지금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사고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한참 생각한 거예요. 3살 부모가 안 되는구나. 좀 스피디하게.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일시 지원 시설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건전한 양육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같이 들어가서 사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게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은 전부 다 뭐 해야 돼? 남편이나 아내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옆에 누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애가 있어야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이 뭐지?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됐습니까, 여러분? 알겠죠? 자, 힘든 거 알겠지만 나이 꼭 기억해 두셔. 자, 넘어갑니다. 영유아 보육법. 무슨 법? 몇 년도 제정? 1991년도 제정됐죠. 다시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 제정됐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에서 연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6세 미만이었던 게 7세 이하로 바뀌었어. 유보 통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보육시설이 영유아 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이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사실 대상도 같고 프로그램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유치원은 뭐지? 그렇죠. 교육부 소관의 교육시설이 학교에 학교 유치원이. 알겠나요? 근데 영유아 보육법상의 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인 말 그대로 보육시설이야. 보육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보육이 돌, 보자, 기를 육자야. 부모가 애기 키우는 걸 도와준다 이거야. 낮 동안에 나가서 일하시고 부모는 우리가 도와줄게. 부모가 하는 일이 뭐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대신 도와줄게. 그게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자야, 돌보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 이 영유아 보육법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였는데 이게 교육부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어디가 주무관청이에요? 교육부야. 확 밀어붙인 거야. 이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되게 반대했었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없어져요 이제. 유치원 선생님하고 유치원은 선생님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사야. 근데 이분들은 그냥 보육교사야. 보육교사도 교사가 아니라 이분들은 교사가 아니야.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고. 지금 이 유보통합 후유증이 큰데 이 정부는 뭐지? 그냥 막 의사 2,000명! 그럼 2,000명이야 그냥. 알았죠? 유보통합! 하면 그냥 유보통합이야 그냥. 아주 아주 화끈화끈해요 그냥. 아주. 계엄하면 계엄이고 막. 아주 그냥 통이 커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난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세 미만이 뭘로 바뀌었다고? 7세 이하 기억해 두시고. 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다시 뭐요? 요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몇 년도 제정? 2005년도. 그렇죠.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205 2005년도. 설마 205를 205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저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긴급복지 지원법. 다시 2005년도 제정된 법 3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긴급복지 지원법. 다시 205 저자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입에 붙어요. 알겠습니까? 입에만 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 205가 뭐였지? 205가 뭐였지? 아, 나 감옥에 있었을 때 수감번호였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기구야.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다시 뭐라고요? 이게 국무총리 소속이었거든요. 이게 누구 걸로 바뀌어요 지금? 자, 우리 시험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 시험에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와. 첫 번째 어디서 나와요?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상의 주무관청이 행정안전부죠. 자원봉사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보건복지부가 하는 게 아니야. 행정안전부가 해요. 우리 현재 대통령 친구 있잖아, 친구. 이상민 씨. 그분이 이 느낌도 이게 자원봉사 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전혀 아니에요? 그랬구나.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 행정안전부가 어디서 나오죠?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해봤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적 경제 네 주체가 있었었어. 사회적 경제 네 개. 그게 뭐였죠, 여러분? 난 지금 느낌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벽에다 야 사회적 경제 네 개가 뭐니?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하나 더. 자활기업. 다시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네 개. 그 중에서 자 마을기업은 어떻게 설립하죠? 마을기업 어떻게 설립한다고 배웠어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아 설립한다 그랬지? 다시 마을기업은 어떻게 설립한다고요? 행안부 장관한테 지정받아서 설립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인증을 받는다 그랬죠? 인증은 걔밖에 없어요. 인증. 자, 행정안전부 장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어디서 시험 문제 나와요? 사회부장 기본법을 봤더니 사회부장 기본법에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부장위원회가 있었었죠. 사회부장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 위원장이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렇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그 외에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몇 명 이상? 30명 내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을 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부장위원회의 위원이야. 알았습니까? 자, 세 군데밖에 안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세 군데. 다시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주무관청. 됐습니까? 두 번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제고 마을기업 설립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한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들. 됐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바뀌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고 요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법제론 또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보시고 요건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좀 봐야 돼요. 2023년 7월 18일 날 자, 입양특례법. 그래서 제가 법제론 강의할 때 입양특례법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이게 자,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다시 말해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한 번 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해인 2005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정책론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제도, 법 이런 것들을 물어요. 이게 지금 너무 큰 이슈래 가지고 이걸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름이 뭐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주요 내용.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양 시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입양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자, 공적 입양 체계. 이제는 입양을 누가 책임져?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앞에 얘기했던 아동권리보장원 있죠. 걔네가 주된 사업자가 돼서 입양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냐? 해외 입양 안 보내려고 애들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체계가
뭐 보호하고 심사하고 보시되 요 얘기 좀 보세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인데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을 비준하게 돼서 요 협약은 입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국제 입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애들을 해외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부당한 거래, 장기 매매 막 이런 짓들을 해댄 거야.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서는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걸 우리나라는 비준을 못 태우고 있었거든요. 이 93년에 만들어진 건데 비준을 못 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계속 해외 입양을 보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자, 우리나라는 2013년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이상 비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 입양에 관한 법률 변화로 인해서 자, 2025년 7월에 비준이 되어져요. 우리나라 원천적으로 해외 입양이 금지되는 나라가 돼요. 내년 7월부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갖고 와 봤어요. 알겠습니까? 입양특례법 폐지가 되고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정리해 두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 입양을 못해요. 지금 우리 국제 입양은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 국제 입양 기관이 2개 있거든요. 홀트하고 그 동방 뭐더라 2군데가 해요. 국제 입양을. 국제 입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게 되어져 있어요. 걔네들이 국제 입양을 해. 근데 못 해요. 주된 사무가 걔네들이 주된 사무를 맡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좋게 된 거죠, 여러분? 예. 자, 그다음에 주요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법제. 요건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법제 정책들을 정리해 갖고 왔는데 이 두루누리는 우리 정책론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다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정책론에서 잘 나오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지원해줘요. 두루누리는 뭐하고 뭐 지원한다고요? 고용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몇 개 하죠? 고용보험료 걷어서? 고용보험 사업 3가지가 뭐라 그랬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사업. 그렇죠. 실업급여 사업 안에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취업촉진수당 안에 조직이 광이다 기억하시죠? 어머나. 어머.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내면 고용보험은 자, 기금제예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죠, 이거?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교양보험 빼놓고 나머지 고용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기금, 펀드로 운영한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낸 고용보험료를 가지고서 3가지 사업을 한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다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시작.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이게 뭐였죠, 여러분? 고용을 안정시켜. 그 뭐야? 지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근데 직업 능력을 개발해. 혹시나 이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면 근로자가 뭘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지. 여러분 내일 배움 카드 알아요? 그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내일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2번째가 실업급여인데 여러분 실업급여는 급여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 사업의 이름이야. 사업의 이름. 실업급여 사업. 다시 실업급여는 어디 가서 나 실업급여 받았다 이러면 나 뒷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실업급여 사업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 종류가 뭐였지? 첫 번째 구직급여. 무슨 급여? 실업급여 사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급여가 구직급여. 됐죠? 2번째가 취업 촉진수당. 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것이 오지선다형 시험이기 때문에 취업 촉진수당의 종류가 뭐였죠, 여러분?
조직이 광이다. 그렇죠. 조직이 광이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조직이 광이다. 얘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 조직이 광이다. 알았죠? 조직이 광이다는 뭐지? 취업 촉진수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통 모성보호사업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모성이라는 게 엄마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애를 키워야 되잖아. 근데 직장을 다녀야 돼. 그렇지. 돈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이 있다. 다시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 이해됐어요? 자, 시험. 자, 육아휴직은 여자만 쓰죠? 남자 쓰죠. 산전후는 이거 애기 난 거니까 여자만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뭘 이렇게. 자, 남자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정책론에서.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남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애기만 난 여자만 쓰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요 정도. 자, 요렇게 있다. 우리가 낸 고용보험료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자, 물어봅니다. 정책론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얘는 보험료를 각자 걷어요. 각자. 보험료를 각자 걷는다고. 요 보험료 누가 내지? 그렇죠. 이건 사용자가 100% 내는 거야. 알았습니까? 자, 실업급여는? 그렇죠. 누가 내? 지금 말했다가 2초 만에 돌렸어요. 예, 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죠. 절반씩 내. 자,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낼까? 별도 징수해요, 안 해요? 얘는 별도 징수 안 하고 실업급여 사업으로 징수한 돈을 여기다 쓰는 거야. 별도 징수를 해, 안 해? 안 해. 이거에서 징수한 돈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돈이 부족할까 남을까? 부족하지.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늘 공부하게 될 부모급여예요. 무슨 급여? 부모급여. 쭉 보시면 부모급여 나와 있죠? 알겠어요? 빨리 봅시다. 그래서 자, 보시면 되고, 고용보험법상의 사업과 급여를 봤어요. 국민연금의 급여는 뭐가 있죠? 응? 국민연금급여, 노장유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는요?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 지역가입자, 사업자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대장가입자, 위장가입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4개. 4개. 그게 뭐였지? 가입자. 직장가입자. 다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국민연금은 그걸 사업장가입자라고 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데 지역가입자가 있죠? 둘 다 지역가입자예요. 근데 국민연금은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고. 됐죠? 됐습니까? 됐죠? 예. 건강보험은 그냥 가입자가 2개야.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 됐죠? 됐습니까? 자,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걷어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그 당연히 급여에서 받죠. 예.
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자, 두 개가 있어야 했었어. 보수 월액 보험료, 소득 월액 보험료. 다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 월액 보험료, 소득 월액 보험료. 보수 월액 보험료가 뭐죠? 내가 일을 하잖아. 그럼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보수를 줄 거 아니야. 그 월급에다가 보험료를 곱하죠. 그걸 내는 거야. 그 보수 월액 보험료는 누가 내요? 그러니까 절반씩 내는 거죠. 사장님과 근로자가 절반씩. 근데 소득 월액 보험료는 월급 말고도 이 직장 가입자 근로자란 말이야. 근로자가 월급 말고 버는 돈이 있겠죠. 뭐 본인이 건물을 갖고 있어서 임대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새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해갖고 여러분, 그런 거 뭐 사기, 절도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 보험료 누가 내? 본인이 다 내는 거지. 자, 작년 정책론 시험에 그게 나왔잖아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소득 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혼자 100% 부담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됐죠? 보수 월액 보험료만 절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어떻게 내요? 자, 본인이 다 낸다고 되어져 있지 않고 잘 보세요. 보험료 부과 점수. 다시 무슨 점수요? 보험료 부과 점수. 야, 너 니네 집에 차가 어떻게 되니? 차의 배기량은 어떻게 되니? 니네 집에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니? 재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따라서 뭐가? 보험료 부과 점수가 부과되고, 보험료 부과 점수에 부과 점수당 금액이 곱해져서 누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 자, 중요해. 세대가 공동으로. 다시 어떻게? 세대가 같이 부담하는 거. 그 식구들이 같이 내는 거야.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세대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역 가입, 그냥 갑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정리됐죠, 여러분? 네. 보시고, 아동수당법이, 이게 계속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제도다. 자, 사회수당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기업, 비자산조사 프로그램. 인류가 만든 사회보장제도 중에 가장 보편주의 원칙이 반영된 제도가 사회수당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제도가 뭐라고? 아동수당제도다. 이게 지금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동수당법 몇 년도 제정됐어? 그렇지, 2018년도 제정됐죠. 자, 여기 보면 정책론에 뭐가 나왔냐.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로 하고, 야, 이게 나왔다. 나이 묻는 게 몇 세 미만? 매월 얼마씩 줘요? 10만 원씩 준다. 8세 미만이 나왔어요. 8세 미만. 자, 보시고. 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게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1, 2 이렇게 했었는데 명칭만 바꿨어요. 우리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들어봤어요? 그거 없어요. 명칭만 바꾼 거야. 다 명칭만 바꾸죠.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전 정부께 그렇게 싫었나 봐.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자, 무슨 부조 제도라고? 실업부조. 부조는 공공부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 2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됐죠? 이건 정책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많이 들어봤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행복 이윤과 범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되고, 연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왜 연도에 나오냐면 전달 체계, 공적 전달 체계 중에서 최초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 바로 2010년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다시 뭐라고? 2010년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몇 년도? 2010년도. 그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바뀐 거야.
다시 2010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이건 정책론, 행정론 막 연락에 나오잖아요. 그죠? 2013년도에 뭘로 바뀌었어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너무 중요해. 현재는 뭡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자, 이 현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행복이음하고 범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이음이 뭐냐? 자, 볼게요. 각종 사회복지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건 공무원들이 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침에 딱 출근하잖아. 그럼 컴퓨터를 딱 키면 뭐가 딱 켜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 켜져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나오냐? 우리 동네에 급여 받는 사람들, 수급자들, 그렇죠. 명단이 쫙 떠올려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력이 쫙 나와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 기본, 자, 시군구별 여기에다 복지 분야를 분리해서 원래는 이 세월 행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안에 복지, 소방, 치안, 일반 행정 이런 걸 다 묶어서 전산화시켜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된 거야? 복지만 분리를 해낸 거예요.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죠? 그래가지고서 개인별, 가구별 DB가 데이터베이스 얘기하는 거죠. 중앙의 통합 구축한 정보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한테만 사용 아이디를 발급해서 접속하게 됐어. 기존에는 이게 주로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쓰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아시죠? 행정복지센터 몇 년도부터 도입됐어요? 2016년도 뭐가 하면서 무슨 사업하면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다시 2010년도 뭐라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하면서 기존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꾼 거죠. 주민센터는 언제 등장했어요? 2006년도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듬해인 2007년부터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주민센터는 언제? 2007년도.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2006년도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2006년도 다시 한번 2006년도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전달체계 개편 전략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서 2007년부터 기존의 읍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됐고 그리고 2016년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다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하면서 기존의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이거 써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담당자한테만 아이디를 줘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그거 무슨 사건이지? 엠번방 사건 맞아. 엠번방 사건 때문에. 엠번방 사건 때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의 그 인적 정보 같은 걸 거기 근무하던 공익근무 요원애가 다 빼갖고서 걔를 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걸 금지시켰어요. 전담 공무원만 주고 전담 공무원이 만일 그런 사건이 터지면 전적으로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담 공무원 있으면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좀 받아오세요. 쓸 데가 많아요. 나 알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어.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고 얘는 어느 법에서 다루고 있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죠. 이해됐나요? 자,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되 여기 보면 범정부, 정보 시스템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행복이음, 범정부. 행복이음은 지자체 내에서만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범정부는 너무 좋단 말이야, 이게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죠, 지금? 보니까 국세청,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건강보험공단 등등에서 왜 범정부입니까? 복지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부서가 에브리싱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범정부예요. 한국전력공사도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전력공사가 왜 들어와 있어?
정기율을 못 내지. 그럼 일단 공무원이 의심해 봐야 되지. 얘가 왜 못 낼까? 우리 고독사. 그렇죠. 수도요금 못 내고 이러면 고독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들어와 있어. 그게 범정부다 정도 보시고, 얘도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을 봤더니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누가 구축하게 돼 있죠? 책임자가 누구야?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현재 이걸 운영하는 건 누굽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어디요?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느 법에 있죠? 어느 법상 기구예요? 사회보장급여법상 기구야. 사회보장급여법상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죠? 됐죠? 됐죠? 자, 또 요번에 좀 보셔야 될 게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정책론에서 나오죠? 다시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자,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합했다. 옛날에 W4C라 그랬거든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걸로 바뀐 거예요.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으로.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뭐냐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들 있잖아요. 그 시설들의 회계, 인사, 급여, 자산관리, 세무. 뭐냐? 시설들이 다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 이번에 요양보호사 1명 채용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 채용했다 잘랐습니다. 월급 얼마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누가 즉시로 다 확인할 수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즉각 확인하고 즉각 거기서 결제도 해줘요. 그걸 희망이음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또 맞춤형 급여 제도, 이거 복지 멤버십 제도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 복지로라고 합니다. 복지로가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었죠. 복지로라고 싹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나의 조건,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다음에 내 소득이 어떻게 되고, 내 거주 형태가 어떻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잖아. 그럼 국가에서 현행 복지 제도나 또는 앞으로 복지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게 내 조건에 부합이 되지. 그럼 알람이 와요. 몰랐구나. 불쌍해. 좀 해놔요. 알았지? 그래서 자, 맞춤형 급여를 안내하는 를 희망하는, 강제가 아니거든. 희망하는 개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유관기관 본인 정보를 토대로 다 정보를 자기가 입력해야 돼. 그러면 생애 주기별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야. 이게 바로 맞춤형 급여 제도입니다. 그 복지 멤버십, 회원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근거법은 뭡니까?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몇 년도 제정? 2014년도. 그렇죠. 송파 세모녀 자살한 해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2001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복지로를 통해서 신규 가입 처리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로, 인터넷에 복지로에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급여가 있어. 찾아보면 뭔가 있어, 진짜로.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따로 분류해 놓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셔. 있어, 받을 게 있어요, 진짜로. 알겠습니까? 자, 대신 받으려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셔야 돼. 입력해야 되거든. 그렇죠. 자, 됐고요. 첫 만남 이용권.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2022년부터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뭘 줘? 200만 원짜리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첫 만남. 애랑 이제 첫 만난 거야. 만나서 바우처를 줘. 그럼 이거 갖고 뭐 이걸 어디다 담냐? 국민 행복카드. 국민 행복카드. 국민 행복카드를 우리가 어디서 배워왔죠? 이게 마그네틱 카드에다 넣어주거든요. 국민 행복카드 어디서 들어봤어? 우리 저 국민 건강보험의 급여가 있었었죠. 국민 건강보험 급여 시작.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얘기하는데 요번 클래스 굉장히 판타스틱해요. 자, 요양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급여, 건강검진급여 기억하시죠? 거기에 뭐가 있어? 부가급여가 있죠? 부가급여. 부가급여에 뭐가 있었지? 출산,
임신 출산 진료비. 그렇죠. 임신 출산 진료비. 그다음에 장제비, 상병수당, 부가급여 종류 시작.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런데 장제비는 2000년에 국민건강보호법이 시행됐는데 그 당시엔 하다가 지금은 안 주고 있고, 상병수당은 올해 말까지, 상병수당 좀 기억하셔.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다 끝냈어요. 내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유보시켰어요.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시범 사업만 끝난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유보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임신 출산 진료비 있죠? 그걸 뭘로 줘? 바우처로 뭐에다 담아서 줘? 국민 행복카드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임신 출산 진료비 그 건강보험 재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첫 만남 이용권도 국민 행복카드에다 담아서 줘. 같은 카드에다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걔는 자, 우리나라 전자바우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그렇죠. 2007년도 노인 돌봄 종합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 세 군데로 시작을 했죠. 그 전자바우처 사업을 현재 어디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한다. 여러분 잘 봐. 내가 아기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천만남 이용권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2022년까지 영아수당이라고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명칭을 바꿨어요. 뭐라고? 부모급여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만 0세 1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이거 기억하지 마. 그냥 현찰로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줘. 100만 원. 매달. 짭짤해요. 2살까지. 예. 여러분 5만 나봐. 한 달에 500이야. 예. 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자, 법제도 특강 마쳤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